이거 정말 충격적인 얘기이긴 한데 유영철에게 공범이 있었다고.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04년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그리고 2008년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영화 하나가 개봉하는데요. 바로 추격자입니다. 그동안의 범죄 영화와는 다르게 그 유명한 유영철의 실제 범죄를 모티브하며 유영철을 잡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이 추격자는 저와 함께 다니던 회사 언니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밤길이 너무 무서워졌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너무나도 사실적이고 실제로 저런 일이 일어났었다는 거에 충격적이고 공포감을 안겨주었는데요. 사실 이 영화의 실제 인물은 둘이죠. 유영철 역의 지영민과 추격자 역의 엄중우.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유영철의 이야기였다면 이번 이야기는 이 추격자가 전해주는 유영철의 이야기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전직 형사 출신이었던 중호라는 인물이 현재는 출장 안마소, 일명 보도방을 운영하는 포주로 나오는데요. 이 포주가 자꾸 데리고 있는 아가씨들이 사라지자 아무래도 다른 업소에서 아가씨들을 불러 빼간다고 생각하고 추적을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 뒷자리 4885를 쓰는 사람이 불러낼 때마다 아가씨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얘를 경찰에 잡아다 아가씨들 어쨌냐 묻는데 답하죠. 죽였어요. 그러면서 그의 범행이 알려지게 되는데요. 실제 상황도 이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이번 이야기는 추격자가 들려주는 유영철인 만큼 이 영화 추격자와 비교해가면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이 추격자라는 인물이 물론 대한민국 희대의 연쇄살인마 유영철을 잡게 한 1등 공신이며 그로 인해 유영철에게도 더 이상 살해당하는 피해자가 없게끔 만든 영웅 같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일반인이고 증인이기도 한 만큼 이 사람의 신원을 밝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A씨라 칭하고 이번 콘텐츠에서 쓰이는 사진은 영화 추격자의 장면에서 따온 사진들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영화에서 전직 형사 출신의 포주인 엄중우와는 다르게 추격자의 실제 인물인 A씨는 어린 시절 경찰을 동경했지만 청소년기에 방황을 하면서 유흥업에 종사하게 된 사람이었어요. 이후 출장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2004년 7월 A씨는 번호 하나를 수배하기 시작해요. 011-5843. 영화에서는 4885로 나오죠. 실제로는 5843이었다고 해요. 7월 12일까지 자신이 데리고 있던 여성 3명이 돌연 연락이 끊긴 채 행방불명이 된 건데요. 시작은 2004년 7월 1일. 저녁 때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업소에서 일을 나간 아가씨가 이 A씨에게 경찰 단속에 걸렸다며 연락을 합니다.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끌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A씨는 급히 관할 이 강남 서초 경찰서에 확인을 해보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한두 시간쯤 지났나? 그 여성에게서 다시 한번 연락이 오는데요. 지금 택시를 타고 가는데 납치를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합니다. A씨가 야, 납치됐는데 네가 지금 어떻게 전화를 해? 라고 물었고 여성이 그놈이 지금 차 세워놓고 오줌을 싸러 갔어요. 라고 해요. 야, 그럼 택시기사한테 도움을 청해. 라고 했더니 한패야 한패. 같은 놈들이야. 하고는 온다 하고는 전화가 끊겼다고 합니다. A씨는 이날인 7월 1일 경찰에 납치 신고를 했다고 해요. 이후 여성과는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고 어떻게 더 이상 찾을 방법이 없었으니까 경찰이 찾을 때까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밝혀진 이야기지만 이 여성은 7월 1일 11시쯤
경찰로 위장한 유영철에게 그의 오피스텔로 납치를 당해 토막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이 지목된 이유는 유영철이 전에 사귀던 여성과 이름이 같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의 이런 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그렇듯이 A씨가 데리고 있던 여성들 중 3명이 함께 동거를 했었는데요. A씨의 여자친구였던 장씨, 27살의 임씨, 그리고 또 다른 여성 김씨였습니다. 이 27살의 임씨는 유영철의 마지막 희생자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때는 7월 12일. 이틀 전 밤에 일을 나간 임씨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쪽 아가씨들 사이에 이런 일이 자주 있었던 만큼 A씨 역시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대요. 그런데 다음날 임씨와 같은 방을 썼던 출장 마사지사 김씨가 A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빠, 어제 임양이 내 차를 타고 갔는데 글쎄 차가 강서구 화곡동에서 문이 열린 채 짐도 다 없어진 채 발견됐어. 아무래도 찜찜해. 임양 어떻게 된 것 같아. 라는 내용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화 속처럼 그날 비가 억수같이 내렸는데 생각해보면 임씨 말고도 같은 방을 쓰던 자신의 여자친구인 장씨가 지난 4월 이상한 말만 하고 없어진 일이 있었는데 대략 보름 전에 역삼동에서 납치되었다던 아가씨, 이번 임씨의 실종까지. 이건 단순 가출이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아가씨를 감금해서 변태짓을 하는 놈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다음 날이 14일 저녁. 이쪽 바닥에서는 꽤 큰 형님으로 통했던 A씨가 서울 시내 출장 마사지업을 하는 후배들을 호텔로 모두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건 손님들 휴대전화번호를 일일이 확인해보죠. 그랬더니 역삼동에서 납치됐던 아가씨를 부른 손님과 마지막으로 사라진 임양을 부른 손님 번호가 동일하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011-5843 A씨는 이 후배들에게 혹시라도 이 번호로 연락이 오면 일단 아가씨 내보내지 말고 바로 나한테 연락해 라고 지시했고 강남경찰서에 아는 형사에게 전화를 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부탁하며 신고를 하는데 다음날 아침이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급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그런데 다음날인 7월 15일 새벽 2시쯤에 신촌 쪽 업소 후배에게 전화가 옵니다. 형님, 5843 떴어요. A씨가 지시했던 내용을 깜빡하고 아가씨를 보냈는데 이 손님이 이 아가씨가 키가 너무 크고 글래머라 싫다며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배가 그럼 어떤 아가씨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는데 자기는 아담하고 예쁜 아가씨를 보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좀 되게 소름 돋는 얘기인데 키가 크고 글래머라고 싫다고 여성을 돌려보내놓고 아담한 여성을 원한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단순 유영철의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겠지만 유영철이 직접 한 얘기로는 이후 사체 처리할 때 아담한 여자들이 편해서 자기는 키가 작은 여자만 골라 불렀다고 합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업소 주인은 원하는 애를 준비할 테니까 시간이 걸려도 좀 기다려달라고 전했고 A씨는 후배들에게 야 신촌 인근의 서강지구대로 다 모여 라고 연락을 합니다. 이날 A씨의 일행은 A씨를 포함한 업주 3명과 A씨의 지인인 건달 2명, 총 5명이었고 이후 기수대 형사 Y씨가 합류하게 됩니다. A씨는 그 5843, 이 유영철을 잡기 위해 자신이 데리고 있는 아까 같은 방 쓰던 3명의 여성 중 이제 1명 남았잖아요. 그 여성 김씨와 또 다른 여성 1명을 김씨의 차에 태워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날 이 유영철이 2번째 아가씨는 못생겼다고 싫다고 또 돌려보냈고 3번째 아가씨는 만날 장소를 계속 이리저리 바꿨다고 해요.
영화에서도 저러잖아요. 지금 어디에요? 죄송해요. 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저기서 봐요. 하지만 이미 멀리서 유영철의 얼굴을 본 A씨 일행은 신촌의 한 유명한 마트 골목에서 유영철과 딱 마주치며 유영철을 찾게 됩니다. 저항이 엄청 심했대요. 사실 포주잖아요. 약간 이쪽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일 건데 실제로 건달도 함께 있었고, 그런데도 이 유영철의 저항에 후배들과 A씨도 엄청 맞았대요. A씨는 가져갔던 야구방망이로 유영철의 허벅지를 몇 번 내리쳤고 그제서야 조금 조용해지더랍니다. 그런데 이 붙잡히는 순간에 유영철이 입에 뭔가를 막 다급하게 집어넣고 씹는 거를 A씨가 본 거죠. 입을 열려고 하는데 완강히 거부를 해서 연기가 힘들어지자 인근 식당에서 숟가락을 가져와 입을 파내는데 이 입안에서 나온 건 출장 마사지 안내 전단 한 뭉치였다고 합니다. 이때 이 유영철을 추격하기 위해서 경찰들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데 생각보다 비협조적이었고, A씨가 서강지구대에서 다 모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지구대에 가서 나 강남경찰서 강력반 A 경위인데 납치범을 잡는데 지원해달라고 경찰을 사칭하면서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영철을 잡고 지구대로 끌고 가자마자 이 A씨 일행이 숙직실에 유영철을 몰아놓고는 정말 두들겨 패버렸대요. 나중에는 기수대 사무실에서도 많이 팼다고 하는데, 자, 이게 유영철 검거 당시 사진이란 말이에요.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한쪽 눈이 되게 충혈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날 정말 엄청 맞아서 얼굴 전체가 시퍼렇게 멍이 들었대요. 근데 이 얼굴이 기자들 앞에 서면 경찰의 강압수사로 나오게 될까봐 경찰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놓은 거라고 합니다. A씨가 물어봤어요. 너희 씨 아가씨들 다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뜻밖의 대답이 나오는데 제가 안 죽였어요 라는 말이 나온 거죠. 이 말에 놀란 A씨가 조금 더 팼다 그래요. 그랬더니 강남과 서울 인근에서 죽은 부잣집 노인들은 다 제가 죽였어요. 아가씨들 포함해서 모두 28명을 죽였어요 라며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때 지구대 숙직실에 문이 조금 열려 있었는데 살인을 들은 지구대 직원들이 몰려왔고 이때부터 난리가 나죠. 당시 모든 경찰의 수사력이 집중돼 있던 서울 지역 부유층 연쇄살인범이 지금 지구대에 잡혀온 거잖아요. 지구대에서는 바로 마포경찰서 윗선에 보고했고, 이 ACL에 속혀있던 기수대 Y 형사는 서울경찰청 소속 기수대 형사들을 불러 이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면서 영화 속에서 봤던 지구대에서 유영철의 인계를 두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모습이 실제로 펼쳐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포서에서 계급 높은 분이 의경들을 데리고 먼저 들어왔고 기수대가 밀리는 상황이 오는데요. 이후 기수대장이 오면서 이 상황을 정리하고 유영철과 A씨 일행을 싹 다 데리고 갑니다. 영화에서는 이 기수대장이 경찰 정복을 입고 왔는데 실제로는 사복을 입고 왔다고 해요. 이 기수대에 올 때까지만 해도 유영철은 A씨가 형사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28명을 죽였다고 자백을 한 건데 이 상황이 조금 웃겨요. A씨한테 맞으면서 정말 많이 아팠나 봐요. 엄청 많이 겁을 먹었던 것 같은데 이 지구대에서 기수대로 옮겨질 때 유영철이 A씨한테 야, 내가 다 불면 니들이 다 감당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면서 거드름을 막 핀 거죠. 그러니까 A씨가 너 같은 거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린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영철이 내가 총 28명 죽인 게 맞아요 라고 거듭 밝히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수대에 도착하면서 A씨가 형사가 아니라는 걸 알자 그때부터 갑자기 말을 바꿔서 제일 높은 사람이면 말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엔 이 기수대장이 직접 신문에서 자백을 이끌어내는데 영화에서처럼 계속 말을 바꿔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범인이 아니다라는 말이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수대의 한 간부가 유영철을 연쇄살인범으로 확신했던 기수대장을 비웃었고, 이 간부의 실수로 유영철이 중간에 한번 탈출을 하죠. 화장실에서 이 간부를 밀치고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11시간 만에 영등포역에서 붙잡혔다고 했잖아요. 처음 이야기에서. 이 A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유영철이 직접 해준 얘기라고 하는데, 유영철은 탈출해 있던 동안 자신의 엄마와 여동생과 함께 자기가 사는 오피스텔에 가서 살인에 쓰인 온갖 연장을 다 가져다 버리고, 그 범행 현장이었던 목욕탕 청소도 굉장히 깨끗이 했다고 합니다. 이 증거가 될 만한 것도 다 갖다 버렸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기수대장이 직접 밝혔던 얘기로는 이게 사실은 맞는데, 이 증거를 훼손한 혐의가 가족이라 죄가 성립하지 않아서 처벌을 못했다고 합니다. 유영철은 하나의 얘기를 더 들려주는데요. 이 얘기가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인 만큼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유영철은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사람을 죽일까 하는 살인백서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이번에 증거를 인멸할 때 그것까지 다 내다 버렸다는 겁니다. 살인백서. 이 살인백서에는 유영철이 지금껏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고 피해자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영철이 한 얘기를 그대로 전하면, 처음에 노인들을 죽일 때에는 아무 이유도 순서도 없이 죽였지만 핏자국이 찍힌 버팔로 운동화 자국과 CCTV에 나온 자신 뒷모습이 발견되고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 같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살인할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유영철은 100명을 죽이려고 했대요. 그래서 노트에 살인 계획을 적고 그대로 시행한 뒤 또 그에 대한 소감을 일일이 다 써놓았다고 합니다. 길게는 2개월, 짧게는 수일간 업소 아가씨를 손님으로 만나서 한 번에 수백만 원씩 줘가며 환심을 산 후에 그 아가씨가 가족이 없거나 없어져도 찾을 사람이 없다고 확인되면 그때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요. 이 살인백서엔 살해 방법, 해부법도 쓰여져 있었고, 장기 등을 먹는 방법이나 시체를 유기하는 시간대, 장소를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영철은 이게 세상에 밝혀지면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힌다. 네가 감당할 수 있겠어? 라며 비웃었다고 해요. 사실 유영철의 범죄 유형을 보면 식인이 들어가 있어요. 다만 법정에서 이거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죄목에서는 빠지게 되었는데, 유영철이 자백 당시 자신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먹었다라고 자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 지금 이야기가 그거에 관한 이야기인 건데, 유영철이 가진 지병 중 간질 증세가 있었거든요. 유영철은 혹시 간을 먹으면 좀 괜찮아질까 하고 2004년 6월 중순 살해한 여성의 간을 처음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느끼기에 몸이 막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간을 빼먹으려고 사람을 살해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냉장고에 보관까지 해놓고 먹었다고 직접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이게 유영철이 식인을 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법정에서 성립이 되지 않은 건데,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에서 마지막 피해자 사체 내부에서 간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짜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을 다 하죠. 근데 첫 번째 얘기 때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보면 유영철은 여성을 납치해 집으로 데려가 샤워를 하게 하고 욕실로 들어간 여성을 공격하며 바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A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일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에 걸쳐 여성을 만나 살해했다는 거죠. 이게가 좀 다른데요? 자, 유영철은 대부분은 만난 후 바로 살해를 했는데
이 여성의 주변에 자신을 추적하거나 좀 의심할 만한 인물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걸 다 알아낸 다음 살해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A씨가 정말로 소름이 돋았던 순간이 있었는데 바로 이 유영철이 A씨의 이름을 듣고는 A씨의 신상을 줄줄 꿰고 있더라는 겁니다.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묻자 네 여자친구한테 들었어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잠시 초반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A씨가 데리고 있던 여성들 중 3명이 동거를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희생자인 임씨와 유영철 미행 당시 유인하기 위해 데려간 여성 중 한 명인 김씨, 그리고 A씨의 여자친구 장씨. 이 여자친구 장씨가 4월경 갑자기 사라졌는데 그땐 그냥 자기가 싫어서 떠났다 싶었다고 해요. 근데 한 열흘 동안 부산이라며 총 4통의 전화가 오는데 그 내용이 내가 부산에서 오빠랑 비슷한 사람 만났는데 너무 좋다.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신이 싫어서 떠났다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유영철이 장씨 주변 인물들을 다 파악을 했고 장씨를 협박해 A씨에게 전화하게 만든 거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 장씨와 함께 방을 쓰던 임씨가 유영철을 서너 차례 만난 후 살해당한 거였고요. 자, 그럼 이 3명의 룸메이트 중 김씨만이 남아있었잖아요. 기수대에서 이 김씨가 유영철하고 마주쳤는데 유영철이 단번에 알아봤대요. 너 김 누구누구지? 야, 너 논현동에서 강아지랑 살잖아. 다음에 네 차례였어. 라고 했다는 겁니다. 영화에서 보면 지영민이 김미진을 보면서 살해하기 좀 물어보잖아요. 네가 살아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으면 말해봐 라고. 실제로도 그랬다고 해요. 살해하기 전에 네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3가지만 대봐. 들어보고 이치에 맞으면 살려줄게 라고 했대요. 그런데 유영철의 말로는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아가씨가 하나도 없었다. 그냥 다 쓰레기 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유영철의 자백으로 살인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그에 의해 살해된 여성들의 시신을 찾기 위해 경찰들이 봉원사 근처에서 사체 발굴을 시작하는데요. 이때 이 현장에 A씨도 나와 있었대요. 사체 발굴 현장에서 서 있던 유영철이 평상에 앉아있는 A씨를 보고는 야, 너 조심해. 그 밑에 네 애인 묻어있어. 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파보니 실제로 시신 한 구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A씨가 왜 얘만 따로 떨어져 묻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걔가 죽을 때 마지막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니까 쥐는 나이도 어리고 해서 외롭지 않게 사람들 많이 오가는 곳 밑에 묻어달라 해서 왜 그렇게 해준 거야? 라고 답하더랍니다. 정말이지 당장 때려 죽이고 싶었지만 그 현장에서 겨우 참았고 이후 A씨는 기수대 근처도 가지 못하게 되면서 세간에는 유영철 사건이 경찰들과 프로파일링의 승리로 알려지게 되는데요. A씨를 비롯한 A씨 일행들의 이야기는 묻히게 된 거죠. 그러다 2008년 영화 추격자가 개봉되며 숨겨져 있던 공신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번 이야기는 추격자가 들려주는 유영철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경찰들의 발표와 법정에서 인정한 유영철의 죄목들인 만큼 이 양쪽의 얘기 중 어느 쪽이 진실인지 확실히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이거 정말 충격적인 얘기이긴 한데 이 A씨가 주장하는 것 중 하나를 더 얘기하면서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7월 1일에 여성이 납치되면서 A씨에게 전화한 내용이 있어요. 야, 그럼 택시기사한테 얘기해! 라고 하니까 다 한패 라는 내용. 기억하시나요? A씨는 유영철에게 공범이 있었다고 확실합니다.
영화 속 4885로 알려진 실제 번호 5843은 유영철의 핸드폰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것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여성의 것이었죠. 유영철의 진짜 본인 명의 핸드폰은 뒷자리가 1818이었다고 합니다.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이메일 아이디도 1818이고 뭐 번호 써야 할 게 있으면 죄다 1818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피해자들 대부분을 18 도망했다고 하죠. 그런데 경찰서에서 그 1818 전화로 벨이 울리는 겁니다. 유영철은 수사 중이었으니까 A씨가 일단 전화를 받죠. 상대편에서 웬 남자가 영철아! 그러니까 엉겹결에 A씨가 그래 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이 상대편 남성이 말하길 야 우리 또 한 건 해야지 라고 말했고 A씨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너 누구야? 하고는 전화를 끊더랍니다. A씨는 확신합니다. 역삼동에서 남치된 여성이 말한 그 한패라던 택시기사가 분명 그 전화를 건 남성일 거라고. 또한 A씨의 기사 역시 2004년 2월경 모텔 밑에서 차를 대기하고 유영철을 기다리던 사람을 봤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기수대장은 당시 공범이 있는지 백방으로 수사했지만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A씨가 하는 말의 대부분은 신빙성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그날 A씨를 포함한 5명의 일행과 함께 있던 여성 김씨 역시 모두 다 들었다며 A씨는 절대 거짓일 수 없다 주장합니다. 심지어 이 여성 김씨 역시도 A씨의 진술에 대해 틀린 부분이 없다며 동의했다 하는데요. 알려진 사실과 조금 다르게 말하는 A씨와 A씨의 주장은 대부분 신빙성이 없다고 말하는 경찰. 결국 이 사건은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의 단독 범행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